아직 집값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리라고 보기는 무리다. 일시적인 반등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무려 56조나 된다는데요. 파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 가계가 곁이는 거는 가계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5배 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계는 일본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 경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집값이 급락하다 약간 반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보니까 금리, 대출 금액, 경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 금액이 집값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죠. 이게 집값 상승에 조금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값 결정하는 요소 6개월, 12개월 후 보면은 금리보다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집값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하락 초기 국면에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앞으로 1년은 동행지수 하락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집값이 바닥을 쳤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물론 심리는 약간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작성할 때요. 매월 부동산 집값 전망 CSI 심리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11월에 60일까지 떨어졌다가 올 3월 보니까 80까지 올라왔어요. 100 기준으로 해서요. 100 이상이면은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60일에서 80까지 올라왔으면 아직도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고요. 이게 실제 우리 집값하고 이 심리지수하고 제가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한 1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집값에 영향을 주거든요. 작년 11월에 심리지수가 저점을 쳤다면은 15개월 후쯤 집값이 저점을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내년 1분기 무렵에 집값이 바닥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기 급락에 따른 최근의 일시적인 반등이다. 아직 집값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리라고 보기는 경기를 봐서는 무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 떨어진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경기가 더 침체에 빠지면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우리 임금이 별로 안 오르거든요. 집 살 돈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고점에서 지금까지 떨어진 폭락 정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 번 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서히 내년 초반까지는 계속 하락 국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락률은 계속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바닥을 찾아갈 텐데요. 한 번 더 떨어질 여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경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아까 주가하고 금리하고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기가 더 나빠지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리하고 집값 두 개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 사이에 더 중요한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집값을 전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형은행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좀 문제가 발생하고요. 부분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무려 56조나 된다는데요. 연체가 5조 원이 최근에 1월 기준으로 넘는다는 겁니다. 연체율이 9%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일부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일부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투자를 지나치게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런 저축은행, 그 다음에 일부 증권사들도 소수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큰 대형 은행까지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고요. 최근에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축은행이 불안하다, 새마을금고가 불안하다. 그래서 금리가 낮지만은 이 사람들이 은행으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제가 3주 전에 대전에 한번 갔었어요. 택시를 탔는데요.
그 택시기사분이 운 좋게도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고 한 12억을 받아가지고 두 저축은행에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저축은행도 위험해지겠구나. 밤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금융회사 문을 열자마자 금리는 낮지만 그 돈을 찾아가지고 국채은행, 은행은 망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다 맡겼다는 겁니다. 미국도 최근에 보면요, 중소형 은행에서는 계속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대형 은행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부동산 TF 부실이 소형 금융에서 영향을 주지 우리나라 큰 은행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부장이 지난 2월 말 현재 7만 5천호가 넘었거든요. 이게 과거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2009년 3월에 우리 그 미분양 가구가 16만 5천 가구까지 갔었어요. 그때 보면 지금 7만 5천 가구 정도 되니까 그때보다는 낮죠. 그런데 이게 불과 그 2년 전에는 한 12,000 가구까지 떨어졌습니다. 12,000 가구에서 7만 5천 가구까지 호까지 늘어났으니까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국토부 장관이 10만 호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이 미분양을 제대로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악성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준공 후에도 미분양된 가구의 호수, 그게 8,500가구 정도 된다고 국토부에서는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포털사이트 분석해 보니까 17,000가구가 넘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미분양됐다고 소문나면은 아파트가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싸게 팔아야지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신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 신고 안 한 거를 고려하면은 미분양 주택이 7만 5천 가구 국토부에서 집계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게 되면 건설업자들이 파산할 수가 있죠. 집을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요. 그 건설회사들이 파산하면은 금융회사들도 같이 어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금고나 일부 저축은행, 일부 극소수의 증권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측에서는 정부한테 좀 미분양 아파트 사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2009년에 미분양 16만 5천 채 갔을 때는 정부에서 약 8천억 정도 공적 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집을 사줬었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10만 가구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안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통계가 한 10만 가구 넘을 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축은행 일부가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지 큰 은행까지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값도 다 같이 떨어지고 있으면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죠. 인천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대구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두 지역 특성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그 대구는 제가 보기에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구 미분양 가구 주택이 13,000가구, 거의 최근에 보니까 14,000가구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대도시별로 보면은 대구가 가장 높습니다. 서울은 2,200가구 정도, 이 정도 2,000가구가 약간 넘었는데 대구 보니까 거의 14,000가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주택 가격 하락도 이거 미분양이 상당히 영향을 줄 텐데요. 우리가 어디서 그 주택 투자를 하든지 미분양 가구 도시별로 국토부에서 매월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거 통계도 참고하시면서 주택 투자한다면은, 저는 집은 투자 수단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실 분이라면은 이런 거 미분양 가구 이런 것도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은 지수로 하면요, 고점에서 한 5% 떨어졌어요. 그런데 2009년, 2010년에는 전국 평균보다도 강남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강남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기보다는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비탄력적이면 수요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강남 불패신하다 계속 이런 믿음이 지속되면서 강남 아파트는 덜 떨어졌습니다만, 만약 경기가 나빠지고 강남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도 급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거의 규제 안화 다 해버렸죠. 지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했는데요. 규제 다 안화를 해버렸는데 지금 두 가지가 남아있죠.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
이거는 규제 대상 지역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SR이라고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 자기 소득의 40%만 집 살 때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이 두 가지 규제는 계속 놔두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강남 아파트 떨어지고 용산 아파트 떨어지면서 강남이나 용산까지 저는 규제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 가면 아마 부동산 그 저점을 논할 수도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도 규제 상황 보니까 저점은 아니다. 결국 버티고 있는 용산이나 강남 아파트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까지 규제를 안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저점에 서서히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죠. 전세 제도가 우리 서민들 집 사는 데는 상당히 크게 기여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전세 사는 동안에 또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면서 내 집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 제도가 서서히 저는 사라지는 중간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전세 비중, 월세 비중 이것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전세 비중 줄어들고 계속 월세 이런 비중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죠. 사실 전세 제도라는 게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부모님한테 돈을 받지 않으면은 서울 전세 가격 평균이 5억이 넘거든요. 그 5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월세 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저는 전세 제도는 사라지고 월세 제도, 월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역전세라는 단어, 역월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세 가격이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전세 계약을 2년마다 하는데요. 2년 전에 예를 들어서 5억, 6억에 전세를 계약했다. 근데 2년 지나가지고 재계약할 텐데요. 예를 들어 지금 4억으로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5억으로도 떨어진 데 있죠. 근데 6억에 계약을 해가지고 2년 후에 5억으로 떨어졌다면 전세를 내준 사람들이 세입자한테 1억을 내주고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세를 내준 사람이 1억이 당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월세라는 제도까지 생겼는데요. 역월세 제도라는 건 뭐냐면 전세를 내준 사람이 1억을 당장 내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전세 사는 사람한테 1억에 해당하는 은행 이자를 매월 주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죠. 지금 서울은요, 집값에 비해서 전세가격이 평균 50% 정도 돼요. 그런데 2009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서울 강남의 경우 전세가격이 집값의 35%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아직도 50% 강남은 지금 46% 안팎입니다만 앞으로 보면은 전세가격이 더 떨어지고 이게 집값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97년의 외환위기 같은 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잠재 GDP를 볼 때 노동이 감소하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소비할 여력이 수요 측면은 별로 없다. 한국 경제 문제는요, 극기간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 현재 2%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만 2030년 가면 1%, 2040년 가면은 아마 0.8% 그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장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고 이런 거는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차별화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9, 10%, 8%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이 파이가 빨리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요, 경제 늘어나는 경우 파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나눠 가져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에 다니면은 월급도 많이 받고 더 잘 될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기업들은 어려워지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의 36%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고요. 중소기업은 50% 정도가 1 미만이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기업 36%,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고 이자도 못 갚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금리는 지금 앞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경기가 더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많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으로 가면서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게요, 일본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 5배가 넘어요. 일본이
20년 넘게 장기 불황에 빠졌죠. 일본 가계가 곁티는 거는 가계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5배 정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2배예요. 그리고 차별화가 됐죠. 그래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은 우리 가계는 일본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 경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일본이 90년대 장기 불황에 빠지기 전에 일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5%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의존도가 훨씬 높은 나라죠. 가계는 부실해졌지만은 근데 세계 경제가 좋고 우리 기업들이 계속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라면 세계 경제만 괜찮으면 우리 일본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기업들 수출 경쟁력이 서서히 좀 떨어지는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계 부채가 일본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니까 우리 가계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면서 어려운 가계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그 이기는 기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작년 9월 우리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싸게 살 기회였다. 그리고 2500까지 코스피가 올라갔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저는 2100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싸게 살 기회는 조금 지났다. 그런데 지금도 싸다. 제가 우리 명목 GDP로 적정 주가 추정하면은 지금 올해도 적정 주가 지수가 3000 정도 나오거든요.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주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3분기 주가가 조정받고 조금 더 하락했을 때 저는 또 다른 그 주식을 통해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급락하다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나 그다음에 한국은행 주택 심리지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내년 초가 저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난 10년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서 그동안 그 집값을 떠받은 게 소득 증가하고 가구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떨어지면서 우리 그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고요. 그 다음에 가구수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 서울의 경우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9년이 가구수 정점입니다. 몇 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오를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구 수가 줄어드는데 서울의 경우는 집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내다보더라도 지난 10년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인구가 그렇게 빨리 줄어든다는 거죠.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학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작년에 0.78이에요. 그러니까 0.78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임신 가능한 여성분들이 한 명도 안 난다는 겁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도시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신도시 누가 그렇게 가서 많이 살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구 문제 고려해가지고 지금 신도시에다가 지나치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라는 거죠. 집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저는 능력 있으면은 언제든지 집 사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는 서울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예요.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12억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겠어요? 은행에서 엄청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12억 상당한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부담, 원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집값이 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은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